온다.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죠? 괜찮아요. 설 잘 보내셨어요? 네, 설날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늦었는데 빨리 바로 오프닝 들어갈까요? 예,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이 6.15 학생위원회 보이는 라디오를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주시는,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이 길고 긴 설 연휴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다들 설날은 잘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2011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2011년 2월달 이번 보이는 라디오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던 이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는 격주에 한 번씩 월 2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번은 감성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은 교양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양 채널에서는 이 한반도에 이 격변하고 있는 정세들, 그 정세를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기 위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감성 채널에서는 전국의 이 대학의 6.1 학생위원회 일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받아온 사연들, 이것들을 소개하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사람들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포토제닉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재밌는 사진들 이런 것들도 받아서 소개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이 한 달에 2번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를 꼭 아주 잘 챙겨서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이는 라디오 저도 많이 떨리는데요. 처음 다시 하는 거라서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될지 같이 시작해 볼까요? 해방과 함께 맞이한 세조국 건설에 대한 열망. 하지만 미국은 1947년 10월 한반도 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그 간판을 도용하여 유엔 한국위원단을 꾸며내 그의 감시 밑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남한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들어오자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노동자들은 일제히 파업을 단행하면서 유엔 한국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여 투쟁하였다. 각 계층 민중들은 유엔 한국위원단 반대, 단독정부 수립 반대, 한반도 통일 민주주의 정부 수립 등의 투쟁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국토양당과 민족분열 음모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 독립을 위해 투쟁에 일떠섰다. 3개월 가까이 줄기차게 벌어진 27구국 투쟁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등 무려 200여만에 달하는 각 계층 민중들이 참여한 반미 구국 투쟁으로 망국적인 50 단독 선거를 파탄시키는 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예. 네, 이제 5.18 우리가 6.15 학생위원회 총회 때 우리가 1,000명 돌파하자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대회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18 1,000명 돌파, 그리고 청년들은 200명의 청년들을 돌파해서 반드시 5.18 때 우리가 승리적으로 총화하자고 이런 결심을 또 다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어제 좀 놀랐습니다. 이 서울 지역 대학들이 발표를 하는데 뭐 덕성여대는 300명을 조직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광운대도 제가 그 설날 연휴 지나고 가보니까 150명으로 하겠다고 이게 생겼어요.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동지들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달성해야겠죠. 그래서 6.15 학생위원회 우리 전국에 계시는 동지들도 뒤에 운동장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꽉 채워보겠다.
5.18 때 우리가 진짜 1,000명 돌파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세우시고 이 상반기를 더 힘차게 살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나중에 5.18 때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뭐 경남대학교, 덕성여대, 성신여대, 한양대, 광운대 전국의 모든 우리 학생회하는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목표를 초과로 달성해서 함께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동북아의문 대표 문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을 줄여서 그냥 동북아의 문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동북아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동북아 이 정세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연구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문제였다는 것은 미국 국무부에서도 밝힌 바 있고 미국이나 중국의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건 맞는데 정작 공동성명에는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어떤 나라의 정상들이 회담을 하고 그걸 공동성명으로 담을 때는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 자체 문구에 집착하기보다는 공동성명의 행간에 담긴 의미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정상회담보다는 그 전날 18일 있었던 그 백악관 2층 다이닝 룸에 있었던 저녁 식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자리에는 후진타오 주석과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미국 측의 2명, 중국 측의 2명인데 다 외교 안보 쪽 핵심 관계자들만 배석한 가운데 6인의 식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핵심 의제들은 다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얘기가 됐느냐? 공동성명 문구를 보면은 뭐 다 좋은 말만 써져 있죠. 근데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중국과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됐느냐?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의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냥 한반도의 그런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는 얘기만 있지 누가 도발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규탄한다 이런 표현은 없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도 규탄한다는 내용이 없고 뭐 우려한다는 표현만 있는데 그 우려한다는 표현도 참 재밌는 게 공동성명이 두 나라가 체결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영문판 공동성명이 있고 중국은 중문판이 있습니다. 영문판에는 우려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문판에는 그냥 큰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은 최대한 이 북한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중국 측과 이 협상 과정에서 뭐 미국은 우려한다는 수준으로만 표현을 했고 중국은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애초에 중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관철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이제 엿볼 수 있는 건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 후진타오 주석이 원래 좀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후진타오 주석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웃었고 농담도 하고 이런 게 좀 언론의 주목까지 받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회담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회담 내용을 보면 중국이 미국에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그런 회담 내용들은 있는데 정작 미국이 중국에게 뭘 해줬는지 선물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회담이 성과 있었고 후진타오 주석이 상당히 밝게 웃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반도 문제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성과들을 얻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중미 정상회담이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 대결 국면에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이 지점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 한 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해였고, 거기서 실제 이제 충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 대결과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로 좀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만큼 올해는 다시 좀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언론이나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봐도 빠르면 3, 4월, 뭐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육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당분간 좀 평화의 기류가 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두드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전략이냐 전술이냐 이건 사실 이제 표현상의 문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은 시종일관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기본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을 압박해서 북을 굴복시키는 게 기본 이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뭐 군사적 압박, 정치적 압박, 외교적 압박, 뭐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압박들을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뭐 전면 전쟁도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바라는 점은 이런 거지만 실제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정책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지난 이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서 전면 전쟁을 가상한 워게임,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승리해야 할 수 없는 결과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핵무기가 실전 배치됐다는 걸 확인하기 이전에도 이미 미국이 패배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핵무기를 배치한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해서 과연 북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카드를 쉽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압박은 효과가 있느냐? 경제적 압박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2차례 나왔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추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 해커 박사가, 미국의 해커 스탠포드대 교수죠. 북에 가서 이 방북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북한의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대북 제재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압박도 전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압박을 했지만 결국 압박이 계속 실패했고, 오히려 지금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해커 박사가 들어갔을 때 북한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이 공장을 보여줬는데, 해커 박사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뭐 울트라 모던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양의 이 원심 분리기들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보여준 이유는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너네 뭐 작년 한 해 동안 천안함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라고 떠들면서 대화를 안 했는데, 대화를 안 하면 너네가 손해다라는 걸 북한이 보여준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쉬워요. 이 우라늄 농축 시설 계속 확장하면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구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군사적 압박을 해서 우리는 부득이 핵무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한 번씩 발표해주면 그만이에요. 북한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미국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상황을 미국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고, 거기다가 작년 연평도 포격전은 뭐 여러 가지 전후 상황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전면전도 충분히 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준 꼴이 됐고, 미국은 그런 북한의 모습에서 상당한 우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인버그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온 걸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 각국에 설명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에 와서 보여줬던 모습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성한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서 한 손을 호주머니에 꽂고 악수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할 때는 아예 두 손을 다 호주머니에 꽂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 모습에서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서 이 외교적 결례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는 아주 깍듯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스타인버그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모습을 보여준 거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화로 이 전략을 이제 전술을 수정을 했단 말입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대화를 하기에는 미국이 체면이 안 사는 거죠. 북한이 압박을 하니까 미국이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살리려면 결국 남북 대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서 이명박 정부를 앞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이제 자기가 반북 대결 정책을 계속 펴왔고 그를 통해서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왔기 때문에 쉽게 이걸 정책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대화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는 우리는 못하겠다 더 대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스타인버그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라는 조직폭력배 보스가 있는데 보스가 이제 다른 세력과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굴욕적인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한국이라는 중간 보스가 달려가지고는 형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서 한판 붙읍시다 라고 이제 설레발 치는 꼴입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도 굴욕적인데 아래 애들은 이 철 모르고 자기한테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뭐 한미 간에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스타인버그가 와서 한미 관계는 막 찰떡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한미 간에 뭔가 어긋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바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고 있는 데서 불협화음이 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좀 크게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그 북한이 실제 보내는 글의 전문을 보면은 작년 말에 상당히 전쟁의 위험이 높았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전쟁 위험이 상당히 높은 시기, 여전히 전쟁 위험이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정세 인식이 어떠한가를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대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 면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아마 이제 미국의 입장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도 충분히 대화로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북한의 어떤 판단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방면에 걸쳐서 대화 제의를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적십자 회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회담도 제안했고, 군사회담도 제안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실제로 지금 군사회담 같은 경우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이 이 서해 문제가 핵심입니다. 서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사실 14선언에 이미 해법이 있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걸 만들면 됩니다. 해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회담을 제안했는데 국회회담도 사실 14선언에 이미 언급됐던 겁니다. 국회 사이에 어떤 회담을 교류를 하자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고요. 뭐 적십자 회담도 역시 뭐 인도적 교류를 할 것을 이미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6.15 14선언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14선언 자체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14선언의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한 항목씩 나눠서 이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좀 보이고 근데 이에 비춰봤을 때 이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모습에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대화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성이 있든 없든 실제 작년 말에 상당한 위험한 충돌이 있었고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진정성 얘기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실제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누군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우연히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다행히 큰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고 주먹을 한 대씩만 날렸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서로 이제 마주보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 대화로 하자. 이러니까 다른 한쪽에서 네 말은 못 믿겠다. 네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때 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싸움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고 누가 싸움을 하자는 사람이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이런 이제 대북 정책을 고집할 게 아니라 어찌됐든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화로 나서야 되는 시기다. 지금이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대북 정책을 좀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올 상반기에는 육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미 관계는 아무래도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화를 한다면 아마 이 한반도 평화 문제, 평화 협정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남북 관계인데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오늘 뭐 군사 실무회담을 하고는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남북 관계에서 진척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좀 억지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화가 잘 될지는 좀 미지수인 거고,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대화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면 미국은 이명박 정부를 제끼고 그냥 육자회담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 공동성명 문안을 보면 이 영문판에서는 이 남북 대화가 필수적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문판에서 보면 중요한 단계다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북 대화가 잘 안 되면 굳이 남북 대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남북 대화 빼고 그냥 육자회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육자회담이나 뭐 다자회담 혹은 뭐 북미 회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 정부가 빨리 남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만 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외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요. 스타인버그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명박 정부에게 얘기했던 이 한미 남북미 3자 대화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잘 안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이 그럴 거면 미국이 같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자 뭐 이런 건데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미국이 남북 대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남북 대화를 제끼고 갈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미 대화에 비해서 남북 대화가 더디게 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빨리 다시 한번 좀 촉구를 하는데,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스스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며칠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해년마다 한 두세 번씩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얘기를 꺼냅니다. 그냥 의례적인 정상회담 발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서 새롭게 대화 국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완전히 기존의 대북 정책을 포기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올 상반기를 한번 놓고 상반기에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좀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올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 다 끝나가고 새 학기를 이제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대학생들이 언제나 우리 민족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민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민족의 이 미래가 창창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항상 이 깨어있는 자세로 실천하는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잘 보고 계신가요? 그
그날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전남대학교 장성수련원에서 얼마 전에 우리 6.15 학생회원회 총회를 했던 날인데요. 다들 그때 같이 결심했잖아요. 2011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자고 2012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역량을 잘 만들어내자고 각 단위로 다 들어가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고 다들 모여서 약속했던 그때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자리에 참석 못했던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새내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벌여내서 잘하자는 거, 우리 역량을 많이 발굴해내자는 거 다들 잊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미 새내기들이 뭐 미리 배움터, 새로 배움터, 뭐 정모 이런 것들 통해서 학교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가서 만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어떤 대학들에서는 1, 1학번들이 5.18 참가하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한 학교들도 있다고 하네요. 전국에 있는 우리 6.15 학생회원의 일꾼들이 이 새내기 사업에 전면적으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1, 1학번들이 너무 넘쳐나게 각 대학마다 일꾼이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새내기 사업 잘하는 대로 온 신경을 기울여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학생운동 강화 발전할지 그 고민만을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힘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특히나 서민의 마음을 보듬어 안지 못하는 이 정권이 더 연장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그런 마음이 어디로 표현이 되냐면 야권이 연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 통합 정당이 있다면 나는 그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이 거의 45%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선거 한국 현대사에서 보여지는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고정 지지율, 한나라당의 전신인 여러 가지 정당이 신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만 그런 정당의 정당 지지율 혹은 그 정당의 인물 지지율을 봐도 고정적으로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35% 이상의 고정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35% 이상의 기득권을 이미 잠식하고 있는 이 정당, 그리고 이 인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머지 정당과 나머지 인물들이 연대연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새로운 진보정당, 새로운 통합정당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그리고 이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아 안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의 열망이 가장 뚜렷한 그 진보 통합정당에 대한 요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통합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견해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야 5당이 전부 다 벽을 허물고 큰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해서 보다 진보적인 정당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연대를 점차로 해나가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각자 독자성을 발휘해서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연대의 방향성과 이런 것 관련해서는 뭐 선거 연합을 하면 된다, 정책 연합을 하면 된다, 뭐 후보 단일화, 후보 연합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노동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보 정당부터 통합 정당을 꾸려내고, 그리고 이 커진 진보의 힘으로 정말 지금까지 썩어빠진 정치, 그 기성의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갈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견인해내면서 전혀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연대와 관련된, 그리고 통합정당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다양한 실천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어떤 걸로 그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사실 한나라당 정권에서 자유선진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했다면 이걸 정권 교체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서민 중심적인, 보다 진보적인 이런 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시대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민들은 예전에 그냥 후보 단일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정치 구조를 바꾸는, 전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릇과 그 안에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향을 제대로 받아서 진보 통합정당부터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통합정당을 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꼭 해야 되냐고요? 제 대답은 뭐 꼭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들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애정을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분열할 그 당시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그다지 이유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유로 해서 분열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금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같이 손잡고 가지 못할 길이라면 그 외에 어떠한 정치 세력이 이 그 대안의 정치를 실현하겠는가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의 노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바람은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크게 단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잘 받아 안아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크게 결단을 내려야 하고요.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적으로 이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있고요. 올해 9월까지 합당을 추진한다, 통합정당을 실현한다라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론, 결정된 당론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전 당원들의 운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러한 진보 정당 통합에 대해서 전혀 합의할 수 없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함께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정말 그런 분들을 최소화하고 다 같이 2012년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보통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의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수합병의 과정을 보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관계지만 진보정당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큰 하나가 되자라는 거거든요. 꼭 우리의 통일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어느 한쪽에게 먹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심은 버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사실 민주노동당의 지향과 그리고 강령 이런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지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의로웠습니다.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올바른 노선을 견지하면서 이 민족의 통일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애환, 농민들의 눈물과 함께 해온 유일한 정당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당을 꾸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역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은 더 빠르게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가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혹시나 이후에 당명을 바꾸는 일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민주노동당의 정신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역할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당한 방향성에 동의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인 자주와 평등 이것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학생들 저는 가장 깨어있는 나이, 깨어있는 계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치 참여가 이 사회의 정치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사실 한국 정치가 좀 한심하죠. 우리 대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아마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피해를 받겠지만 이후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창창이 남은 인생 구비구비마다 한국 정치가 썩으면 썩을수록 그 피해를 대학생들이 온몸으로 온 인생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객기도 아니고 호기도 아니다. 자기 인생을 더 아름답고 참답게 그리고 내가 살아갈 세상을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많은 분들이 정치 참여를 선거에만 함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선거 참여조차 저조한 게 젊은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걱정스럽게.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데 참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사실 15년 만에 귀가거든요. 10년의 수배 그리고
예전에 1년 6개월 동안의 수감, 그리고 이번에 또 3년 동안의 수감. 그래서 온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설레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분이랑 결혼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나오셔서 아버지로, 아들로, 남편으로 사는 것이 또한 못지않게 그분한테도 굉장히 낯설고 설레는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준비를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외롭게 오랫동안 시대의 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이 사회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폐지되면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이 사회가 이런 상황이라서 그것이 좀 한편으로 많이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참 더 많이 따뜻하게 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25일 날 밤 24시가 넘어가면 출소를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교양 채널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기대 갖고 더 지켜봐 주시면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밖에서 이 보이는 라디오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오늘 촬영을 했는데요. 이 주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홍익대 어머님들, 미화 어머님들의 투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한번 비춰주셨으면 합니다. 좀 주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홍익대학교 이 미화 노동자 어머님들이 아직도 끝까지 투쟁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수많은 이런 연대하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사회 각계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15 학생위원회 우리 대학생들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홍익대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느껴진 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워서 이 투쟁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늘 이 교양 채널 보면서 많은 것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11년 우리 한 해 동안 더욱더 힘내서 같이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6.15 학생위원회 일꾼들이 돼봤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